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많이 피곤도 하고, 그냥 분위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그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그, 확인이 좀 된 게, 어, 그 피해자 단체 쪽 대표들과, 그 다음에 고소인 중에서 진술한 사람 두 명이 어, 그 경찰에서 출석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한 사람들 두 명이 있는데 비대위 쪽에 그 두 사람하고 전임 대표였던 그 사람하고 새로 선출된 어, 대표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쪽의 대표인 저까지 정의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 정인으로 나갈 사람은 아마 이행규 씨하고 이모 씨 어, 두 사람이 먼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진은자 씨하고 강혜리 씨도 근데 뭐 진짜 씨는 어떻게 진술도 한번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술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임 대표고 현 대표가 한 강일희 씨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대표인 저하고 뭐 총 5명이 정인으로 아마 그 정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위정이 된다고 했을 때 위정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왜 지금까지 피해자 단체의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쪽에 정의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을까? 저는 스스로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지금까지 정인으로 나왔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사건 두 개가 그 재판 중인데, 첫 번째 재판 14번째 14차 공판이 있었던 김판종에 대한, 재판에서는 정인이, 어, 제 기억으로 해도 한 거의 10여 명 가까이 돼요. 그 대부분이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김판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인으로 나섰었고, 근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고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피해자 쪽에서의 정언이, 어, 정말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야 뭐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제가 할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건 중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는 고발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있었던 재판에는 두 명의 정인이 정언을 했어요. 한 사람은 명도 쪽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가상자산 뭐 환전서 역할을 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재혁이라고 송재표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 또 경영 지원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요 두 사람의 적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어,
첫 번째 나왔던 그 정의 같은 경우에 그 김판조로부터 그러니까 뭐 내용인즉슨 그래요. 그냥 그 이 현금을 빌렸고 돈을 빌렸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서 콜드 월렛에 이더리움을 담은 콜드 월렛을 담보로 해서 맡겼고 상환을 그 콜드 월렛에 들어있던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상환을 했다. 총 빌려간 돈은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콜드 월렛에 들은 걸로 다 그 200억을 다 상환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다 받지는 못하고 뭐 게임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일부 지분을 받는 걸로 해서 200억을 다 뭐 상환을 받은 걸로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지분을 받는 걸로 상계 처리를 했다. 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장효조라는 사람이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판종에 비해 가지고는 장효조가 훨씬 많은 그 암호화폐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그 황병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했다. 그리고 돈을 처리한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현금으로 또는 수표로 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직접 전달을 했는데 대부분 직접 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뭐 가서 전달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김판종이 돈을 빌린 200억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게 그 장효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거기에 장강원인가 정강원인가 뭐 하는 사람이 미디움의 고문으로 있었는데 그게 또 다른 뭐 잡다한 또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 황병훈이라는 사람이 그 정광은 그다음에 황병훈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 명이 각각 투자를 해서 이 뭐 향균 이 핸드폰 케이스인가 뭐 그거를 이제 어 하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했고 뭐 그렇게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정광훈도 그렇고 그 장효조가 제일 많이 그다음에 정광훈이라는 사람의 그 암호화폐를 이렇게 바꿔간 개수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한 개수가 비트코인이 약 350개, 이더리움이 한 2200개. 이 금액적으로는 환산을 해보지 않았고 장효조 쪽에는 총 35회 정도인가 뭐 한 어, 그 정도 한 35회 정도의 이더리움을 약 한 14,000개 정도를 그 자기가 이 황병훈이라는 사람이 이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를 약 한 2% 정도를 받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금액이 대충 생각이 나는 게 한 4천만 달러인가? 뭐 된다라고 하는데 4천만 달러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요즘 환율로 하면 4416, 660억 정도가 되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그, 그 당시에는 이 매도를 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지금과 같이 뭐,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9만 달러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2만에서 뭐 많아도 한 3만 달러 정도 됐을까 싶고, 근데 여기 또 꽤 많은 것들을, 그, 이 정인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중에서 뭐 200억은 다 못 채우고 뭐 예를 들어서 150억을 그 홀드 월렛으로 준 거를 매도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게임 개발 등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의문으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 게임 개발을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 게임 개발의 종류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뭐 세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이게 뭐 3D도 아니고 2D 정도로 개발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소요될 정도의 금액이 이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인디 게임, 그 다음에 미드코어 게임, 그 다음에 트리플 A 게임, 뭐 이렇게 세 종류로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인디 게임이라는 게 인디펜던트의 약자로서 그게 소규모 또는 개인이 그 자금으로 개발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팀 규모가 뭐 10명 내외, 개발 기간이 수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 그뭐 이제 소요되는 자금 정도를 보통 한 5천에서 5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2D 또는 저사양 3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 한 5억 정도가 든다. 그다음에 그 미코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한 3년, 팀 규모는 한 10명에서 80명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억, 5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아, 거기에 게임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게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국의 제 파트너가 게임 쪽에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어, 그 제너 드래곤인가 뭐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했을 때 뭐 저는 이제 말만 좀 전달하는데 이거는 뭐 이 게임을 즐길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나 좀 뭐 어글리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출이라든가 접속자 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돈 빌린 200억이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빌려갔느냐라고 정인한테 물어보니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아, 이 정도를 그러니까 어, 어디에서 200억에 가까운 뭐 200억은 안 됐으니까 저 모자란 부분만큼은 게임 개발을 해서 그거의 일부 지분을 갖는 걸로 해서 상계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200은 안 됐다 손 치더라도 그 200억, 뭐,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150억어치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 사람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거를 콜드 월렛에 담아가지고 담보로 맡길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스테이킹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를 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스테이킹 되는 거는 빼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금이 아니다. 커뮤니티 풀처럼 투자금이 아니다. 그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나왔던 이재혁이라는 그 경영 지원 팀에 어, 아주 나이도 뭐 89년생인가 그러니까 젊죠. 근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박성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 80년대생 뭐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완전히 호구짓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송재표도 그렇고 이재역도 그렇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써요. 유동성 공급에 대해 가지고 또 판사가 또 질문을 했어요. 유동성 공급이 무슨 뜻인지 아냐? 또는 가상자산 바이백에 대해 가지고 그 용어의 뜻을 아느냐? 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서 정언을 하면서 답변을 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재혁이라는 사람을 신문을 한 피고인의 변호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내뱉었더라고요. 22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테드, 그러니까 USDT 1억 개를 이 이재혁 얘들한테 줘가지고 매수를 KOK를 매수를 하도록 했다. 그때 이재혁이 답변이 한 6불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억 개 USDT라는 의미는 1억 달러라는 이야기예요. 김판종이 도대체 뭐길래 1억 개를 이거를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2년 1월부터 22년 2월 말 2월 26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26일이면은 거의 7달러까지 갔고 그때 플랫폼 가격이 7달러로 상승을 했던 날이에요. 3월 3월 달이라 손 치더라도 그때만 해도 이 KOK 가격은, 거래소의 가격은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5.5불, 5불 정도 때는 그 유지를 했을 거다. 근데 급대가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USDT를 이재혁이나 송재표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보옷을 돌려놔 놓고 모니터링만 하는데 일반 가정에다가 방을 빌려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월급도 300만 원에서 뭐 한 350만 원 그래 받고 숙식 다 제공해 주지. 그다음에 이게 법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그다음에 이 이재혁이라는 자가 한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송재표 할 때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20억 정도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20억치를 돈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더리움 20%, USDT 80% 해가지고 한 20억 원어치, 그거를 US 달러로, USDT로 환산을 하면은 약 140만 달러 또는 140만 USDT가 되는 것이요. 그거를 어,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동안 이재혁이라는 작자가, 지들이 이야기하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매수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수만 하는데 22년 1월에서 6월까지인가 해가지고, 뭐, 제가 명확하게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제일 앞자리에 가깝게 앉는다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뭐 듣지는 못했는데 그 100회 정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또 50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판사가 한 적어도 뭐 그러면은 한 3, 40회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번에 받는 돈이 달러로 받았다라고 계속 짓거리는데 받았다는 게 USDT로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거를 100만 달러라고도 이야기했다가 100에서 20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절충을 하고 뭐 최소로 해서 그래도 한 3, 40회 정도는 그 정도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100만 불로 해가지고 30회를 받으면 3천만 불이고, 이거를 40회로 받았다 그러면 4천만 불. 근데 200만 불로 받았다고 하면은 2, 3은 6, 2, 4, 8, 6천만 원, 8천만 달러 정도를 받아서 계속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이 사람이 했어요. 이 달러로 받은 거를 개혁회의 재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해가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근데 개혁회의 재단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이면은 그 당시에는 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판종이 그 재단 이사장이죠. CEO로 돼 있으니까. 그럼 2022년 4월 19일인가? 10 며칠 날 최영규로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어 최영규가 뭐 그날 이제 제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최영규가 제일 저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최영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콧방귀를 끼는 게 당연하겠죠. 최영규라는 사람은 지갑을 스테이킹 된 지갑 자체를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어, 한 1억
1개 정도가 되는 USDT라는 그 자체를 최영규는 스테이킹 지갑조차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1억 개 정도를 1억 개의 USDT를 피고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로는 22년 1월에서 3월까지 한 1억 개의 USDT를 이재혁 이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KOK를 한 6불대에서 가격 방어를 한다는 명목으로 매수를 했다. 1억 개 정도를 6달러로 계산을 하면 보면은 한 1600만 개 정도 돼요. 1600만 개는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 거래 대금을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만 불 이상 됐던 경우도 여러 차례가 돼요. 그러면 뭐 한 8, 900만 또는 1000만, 1400만 뭐 이렇게 되면은 며칠만 하면은 1억 개 정도의 USDT가 다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 2022년 1월, 2월, 3월, 이때는 KOK가 아주 호황했었어요. 거래소의 가격으로 봐가지고. 여기에서 거래소의 가격을 방어를 한다?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USDT, 그 다음에, 지갑으로 계속해서 받았는 게 100만 불에서 200만 불 그 정도. 이거는 뭐, 이더리움이든 USDT든 그거를, 이 송재표한테 보내주고 그거를 송재표가 가지고 있는 지갑으로 뭐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3, 40회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불과 200만 불 이거 뭐 중간쯤을 생각을 하면은 한 그래도 5천만 불? 그러면은 USDT 1억 개와 이들이 따로 이렇게 받았다는 3, 40회에 걸쳐서 받았다는 이거를 합치면은 1억 5천만 불이 돼요. 1억 5천만 불을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이 넘는 거를 얘들이 어디 감히 이 소위 말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가 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에 올려가지고 그 해 매출이 뭐 1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160억 원에 그 두 개 공사 외에 타 블록체인 뭐 블록체인 분야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로 매출을 뭐 적어 넣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야 160만 불이라고 해봐야 어 US 달러로 따지면은 약 뭐 한 11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했던 1억 달러, 5천만 달러. 그럼 이거 누구 줘라고 누가 이렇게 뭐 유동성 공급의 뜻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켰느냐. 유동성 공급은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이게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매수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을 때 이거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유동성 공급이지요. 근데 매수만 했는데 뭔 놈의 그 유동성 공급이냐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보옷을 돌려가지고 MM을 했다. 근데 얘가 적어놨는 이재혁이라는 친구가 그 정인이 적어놨는 그뭐 USB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나온 자료 중에 MM 슬래시 통정거래 뭐 이렇게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 통정거래가 뭐고 MM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통정거래를 가지고서 뭐라 하더라. 뭐 매수 매도하는 걸 통정거래라고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정도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좀 무식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라야지 비탈도 또는 뭐 그 의심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깊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생각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뭔 생각을 했나 하면은 그럼 샀는 거 사기만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고 누구 지갑으로 기 들어갔고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를 이 매수를 한 지갑의 이력들을 추적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뭐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쭉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들 그 판사님하고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러로 받았다. 이 현금처럼 보이지요. 달러로 받았다. 근데 쿠코인 계정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여기에서 계정이라는 게 의미가 주소인데 그러면은 쿠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현금은 US 달러로는 절대로 못 받아요. 뭘로 받아야 되느냐? USDT로 받든지 다른 암호화폐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 중요한 거는 이 유출되는 날짜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2021년 4월 이후가 많고 22년도가 주를 이루고 김판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장효조 등이 언제쯤 국내를 떴을까? 아마 21년 말이나 22년도에 다 떴을 거다. 그리고 이게 어, 그 명동의 가상자산 환전소를 하던 이 사람도 압수수색을 2회 정도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는 이제 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인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나 하면은
일단은 자금 유출 분명히 있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김판종에 대한 부분은 명백관하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요. 이거를 경찰이 수사를 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투자금을 직접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피를 토할 그런 내용으로 불송치 이유를 버젓이 저렇게 적어가지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이날 총 소요되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미대의 사람들하고 뭐 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정인 신문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가 자리를 떴는데 그때가 아마 6시 한 15분 뭐 거기에서 좀 더 해봐야 뭐 5분에 10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정인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언급이 되는 걸로 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을 다 전달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이야기예요. MM, 소위 말하는 그 MM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MM이 기본적으로는 저 시, 시장 자본시장법인가? 뭐 거기에 저촉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게 사기로도 어, 이 기망행위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기와 합쳐가지고 자본시장법과 사기 둘 다로 병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형을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 기망행위와 단순 시세 조정을 한 걸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MN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나 또 제3자를 이득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하는 보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보관 관리에 대한 의무는 스태킹이에요. 그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으로서 MM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전부 다가 어,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다. 명확한 거는 어마어마한 어, 우리의 자산들이 이 명명에 의해 가지고 다 뭐 얼만큼 빼돌려졌는지. 근데 뭐 이더리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5,500 뭐 60한 개, 이더리움 한 53만 개, USDT 1억 4,700만 개.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몇 프로가 남아 있을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USDT 기준으로 보면은 1억 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4,700만 개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몇 천 개, 몇만 개, 그래봐야 50 몇만 개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남아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5,560 뭐 몇 개에서 뭐 김판정 이쪽으로 뭐 몇 개, 100개 정도인가 비트코인 그다음에 장여조 쪽으로 350여 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따지면은 그래도 절반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정정욱이라는 사람이 또 글을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허씨는 가상자산 스태킹 했기에 현행 법률상 사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5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죄로 확신했다는데,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고 이게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14차 공판에서 검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이동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서 대부업자 두 사람이 아니고요. 황 씨란 사람만 대부업자고 이 씨는 어, 미디움의 경영지원팀 직원이에요. 신문에 씁니다. 이 두 사람은 KOK 재단 지갑에 스태킹된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팔아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행방을 모른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현금화 시켜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사실 거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거자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기쁜 소식이어서 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썼나 하면은 놈이 진흙탕 싸움을 시킨들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검찰과 경찰청이 누가 이드령을 빼뭐 쭉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제가 이걸 보려고 하냐면은 놈이 마지막까지 재단 사무를 받던 자이기에 배임이 분명합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그걸 입증을 못 시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배임 서류가 송치가 했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도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그 주장인지 배임이 분명하다라고 했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배임 서류라는 게, 이게 뭐 증거 자료, 뭐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스스로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배임과 관련해서 수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좀 내용을 좀 알게 되면서 이 마지막에는 경찰도 어 뭐 이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제 뉘앙스 쪽으로는 그 사기 등으로 그냥 자기들이 기나긴 시간 동안 뭐 근 3년 정도를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일 뿐, 그 다음에 제가 이 배임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 많은 자료라든가 뭐 답변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반박도,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답변에서 모자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준 적이 없어요. 결국에 불송치를 한 거는 내가 법적으로 배임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경우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이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검찰에서 들었으면 검찰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의 독경을 이야기했죠.
속의 경읽기 시기라는 생각으로 시간만 계속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불송치를 해서 검찰의 판단을, 뭐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배임이 분명합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가 하여튼간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상자산의 개수, 그거를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고 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이더리움을 14,000, 약 14,000개를 뭐 검찰에서 이야기는 4,200만 불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약 한 2,000, 한 7, 800달러 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4천, 5천 달러가 됐을 때는 5천만 달러, 5사 20, 7천만 달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 그 거래소의 가격은 계속 출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산을 뭐 이 실제로 현금화하는 시점 기준이 아닌 이상은 금액적인 저거를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내용을 들으면서는 매수를 하는 거는 무조건 하고 USDT여야 된다. KOK를 사는 거는 USDT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USDT를 뭘로 만들었을까? 그 법정 내에서 몇 명이 이야기를 하는 달러가 정말 돌아다니는 거냐? 아니에요. USDT예요. 아니면은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일 거예요. 그거를 매도를 하면은 USDT가 돼요. USDT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페어 상태가 USDT도 있고 뭐 USDC도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KOK를 사기 위해서는 USDT와 페어 상태인 이더리움, USDT와 페어 상태인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그 USDT를 가지고서 KOK를 샀을 거예요. 그럼 KOK를 누가 팔았을까? 누가 내놨는 거를 주로 샀을까? 저는 여기에 되게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김판종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KOK를 한 개도 거래소로 내보낸 적이 없다. KOK는 내보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샀는 것, 지갑을 다 조회를 해보면은 이게 분명히 그 꼬투리가 잡힐 거다. 그 다음에 다른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KOK를 사는 걸로 해서 받았다. 또 하나, 왜 이자가 장여조 등도 마찬가지로 이 환전거래소 2%의 수수료를 줘가면서 할인을 해줘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 하나는 이 한꺼번에 이 정말 큰 금액일 때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 정도의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잡아놔야 돼요. 나머지 20% 정도 가지고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찾아 나간다고 했을 때 추적에 이 뭐 추적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부업자를 통해 가지고 현금하고 수표로 받아서 했다. 그 다음에 이 제역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그렇게 했는 거를 이 미디움의 법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만드는 게 이게 가능한가? 또 하나는 피고인 변호인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 입출금 내역에서 뭐 사인으로 나간 거, 그다음에 어, 쇼핑몰로 나간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인으로 나간 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 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 뭐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돈 지급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거기에서 볼 만한 것들을 돈을 얼만큼을 지급할 만한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아세요? 돈 줄 게 없어요. 쇼핑몰, 쇼핑몰에 대한 저는 먼저 그 이게 지난번에 그 뭐죠? 아씨 까먹었다. 한동안 되게 시끄럽고 현안 질의까지 했던 그것처럼 먼저 이 구매를 한 사람들 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상품 올린 업체에다가 돈 보내주는 기간을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KOK 우리 지급하는 게 KOK밖에 없어요.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쇼핑몰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개수가 도대체 몇 개가 되겠느냐. 이상한 쪽으로 그게 혼란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의 내용들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또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의 그 공판에서 두 명의 정인이 나왔고 그 정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많은 가상자산이 현금화됐는지, 현금화됐는 거를 뭘로 받았는지, 이 수표와 현금으로 받아 직접 전달을 하는 이런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3, 4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100에서 200만 불 어치, USDT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에 걸쳐가 3, 40회 정도 누가 지급을 했느냐? 김판종이 했다. 근데 이재혁이 하는 이야기가 재단에서 달러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도록 준 것 같다. 미치고 팔짝 뛸 이야기들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을 뭐 젊은 놈들이 어디 가가지고 밥비를 처먹어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무식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장난감처럼 또는 뭐 그 기계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심지어 그 회의록에 MM 슬래시 통정 거래 뭐 이런 표현까지 쓴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옆에 김판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쪽팔릴 일이 없죠. 왜냐하면은 저런 사람이라야지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제가 그 생각이 났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어, 이 내용의 몇 가지는 명확하게, 어, 8차, 이제 9차 의견서로 좀 제출을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